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관련한 주요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보도를 보면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170쪽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사건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10장 내외, 많아도 20장 정도면은 저희가 그 영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170장, 제가 원래 처음 읽은 책의 단행본 책이 한 170장 정도 됐는데요. 한마디로 책 한 권 두께의 어떤 영장을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가 다각적이고 내용이 많고 또 관련되는 그 시간이 오랫동안 뭐 검찰 말로는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범죄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다고 하면 그만큼 많아야 되느냐. 오히려 입증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구고하게 길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없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33장의 어떤 진술서를 낸 이외에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죄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그 소명을 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쓰다 보니까 내용이 170장, 사실 A4 용지로 170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책이라고 한다고 만들면은 거의 200장 내지 300장 정도에 이를 만큼 방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후에 공소장은 그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배임,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총 5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중대한 혐의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이 피해 액수를 정말 천문학적으로 적시한 게 바로 업무상 배임,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895억 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등에 안겼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일단 이 민간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액수가 흘러가도록, 이익이 흘러가도록 설계 단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를 갖고 고의를 갖고 설계를 했다라는 게 검찰의 시선인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상 배임의 요건은 이렇게 임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본인이 취하거나 제3자가 취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제3자인 어떤 이 대장동 일당들이 챙긴 건 맞죠. 그렇다면 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이 4,800억 원이 넘는 이 이익 산정하는 것도요. 사실 부동산 지가가 상당히 상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가 있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마 형식으로까지 해서 없앤 것인지, 이런 기타 등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이제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장동 개발 사업과 미래 신도시 개발 사업은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입니다. 본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누어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예, 물론 상대가 제1야당 대표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영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봐도 되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만 더 받았다고 하면은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야당 당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의 어떤 법적, 정치적 의미가 깊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퇴근길에 나서서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3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 한마디로 이것은 지방 권력과 토착 세력 간의 정경유착의 비리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을 지금 정확하게 프레임을 정해준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속 기준.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하느냐. 그것은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어떤 그 정치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장 때에 있은 비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와 같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했건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한마디로 구속영장 기준에 보편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증거가 없는데 구속했다가 했다가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역풍이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유죄의 자신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이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구속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유리불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이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리고 나아가 그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서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유동규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거보다 한 7배가 더 많거든요. 어떻게 산정된 그러니까 건가요? 처음에 검찰이 산정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좀 표적이었던 부분이 있죠. 그때 이 원래 대장동 일당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성남시로 귀속되지 못한 금액을 한 650억 원 정도로 특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5천억 원에 가깝습니다. 일단 검찰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원래 이 대장동 사업으로 예측되는 그 이익이 한 9,600억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한 70% 정도는 원래 성남시가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걸 성남시가 가져가는 그 이익 배분 방식을 비율로 나눈 게 아니라 확정이익, 그러니까 우선주 형식으로 가져가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가져간 금액이 1,800억 원인데 그렇다면 원래 이 사업이 그냥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완전히 그 키를 쥐고 했을 때 예측되는 이익에서 실제로 가져간 한 2천억 원에 상당하는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성남시에 피해를 입힌 금액 아니겠느냐, 이렇게 특정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는 그 선거법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판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성남시 측이 귀속한 금액 관련해서 대법원이 5,500억 원이라고 또 설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첫 단추부터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장에 쓰인 이제 표현들을 보면 시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썼던 국정농단이랑 같은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프레임 전쟁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 그리고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으로 장군이라고 부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토착 비리에 대한 그 응징이기 때문에 마치 국정농단 시즌2로서 시정농단이다라고 그 이름을 명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사건을 크게 막 얘기하려고 하면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지만 결국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권력을 사유화해서 서로 짬짬이 한 다음에 마땅히 그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수천억 원의 돈을 결국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장동 세력에 몰아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어떤 국정농단과 비유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나라가 아닌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정농단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이 사건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결국 그 누구의 말이 맞는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서 판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구속 사유가 어디에 있냐면서 어제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을 들긴 했는데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죠. 어떻게 혐의를 벗어나갈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거는 검찰도 뭐 같이 알고 있는 사안일 거고요. 아마 범죄의 상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간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빠진 내용 중에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서울시장 측 것이라고 검찰이 끊임없이 수사해 왔습니다. 428억 원에 달합니다. 그 부분을 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이재명 개인 비리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실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최소한 현 단계에서는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검찰의 시선대로라면 민간 협동으로 개발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는 다 배임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본 골조가 왜 성남시가 다 가져가야 되는 이득을 민간이 가처에 가져가게 했느냐라는 게 전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실 공소유지가 가능할지 많은 법조인들이 좀 의문을 표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성남FC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자 뇌물이지만 직접 뇌물죄와 법정형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요구하는 게 이게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은 법적 평가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이재명 개인이라는 이 정치인이 귀속한 돈으로까지 평가를 과연 법원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또 다른 혐의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장이 청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그 검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뭔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구속영장이 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진 않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기각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중앙지검이 아닌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대북송금이라든가 관련되는 뭐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서 구속기소가 될 경우에 구속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것보다 만약에 넘어갈 경우에는 다른 사건으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은 1차의 파고인 것이고 2차, 3차의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